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일 만에 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10건씩 새로운 집단 감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주일 동안 매일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진 미국에선 무료 배급소에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어린이 병원까지 코로나19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지를 찾기도 전에 여당이 가덕도를 밀어붙이자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러운 반응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현지 부동산이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2배로 돌려주며 파기하거나 가계약금부터 걸겠다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사진만 좀 데려가나요? 그 가계약금 써겠다는 그런 분도 계세요. 어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광주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아찔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차량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주에서 4주 후에 이 하루 확진자 수가 300~400명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게 그제인데 이틀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오늘 밤 자정부터인데 이 시행도 전에 대거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가 큰데요. 이 3차 대유행 조짐마저 보이면서 방역당국도 대유행의 문 앞에 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이 식당 사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줄 모르고 영업을 하다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손님과 직원 등이 추가 감염됐고 방역당국은 최근 이 식당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재난 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직장과 식당, 친목 모임 등 일상 감염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8월 말 이후 81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청정 지역으로 꼽히던 경남 하동에서도 이틀 새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식당과 노래방 등 이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는 중점 관리 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1.5단계에서는 입장 인원만 제한하고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2단계 상향 없이 현재 유행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 강원도 원주와 철원, 충남 천안과 아산, 전남 순천과 여수 등 7개 기초지자체도 1.5단계를 시행합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 1.5단계 수준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 방역기간도 시작되면서 수험생이 많이 출입하는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 코로나 전문가들은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그리고 수도권 2차 대유행 때보다 이번이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엔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명확했지만 이번에는 전국 곳곳 일상 속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어 역학조사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매일 10건씩 소규모 집단 감염이 쏟아지면서 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요양원은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만 서울 도봉구 의류작업장, 안산시 수영장, 경기 광주 피아노 교습소 등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1, 2차 대유행 때는 대구나 광화문 집회 같은 특정 집단, 공간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10건씩 5명 이상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선이 많이 넓어져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며 문 앞에까지 위험이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경로가 불명확한 형태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이 대응의 측면에서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내에 코로나의 전파가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무증상이 많은 40대 이하 청장년층이 등산 등 외부 활동에 나서면서
조용한 전파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전체 확진자 중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연말에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올해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1단계로 완화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데요. 자영업자들 숨통이 조금 트이나 했더니 연말 대목을 앞두고 다시 울상입니다. 김재혁 기자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갑니다. 1단계가 된 지 한 달 만인데요.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목을 다니며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내일부터는 50제곱미터 이상의 소규모 식당과 카페에서도 테이블 간 1m 거리를 유지하거나 한 칸씩 뛰어앉아야 합니다. 모임 자체가 줄어들면서 대규모 손님 예약이 끊기자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소문의 모임이 작게는 10명에서 20명 정도까지 오는데 한 건도 없어요. 수시로 바뀌는 행정명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풀어준 척 해가지고 풀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또 사람 더 유식되고 그런다고요. 그냥 아예 그냥 놔두면은 2단계로 있으면 2단계로 그냥 놔두면 되는 것 같아요. 실내 체육시설에 포함돼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당구장 직원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5분에 손을 죽었어요. 걱정되죠. 여기서 다음 주에 갑자기 또 2단계 돼가지고 또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 차례 영업이 중단됐다 재개되길 반복한 코인노래 연습장도 시름에 빠졌습니다. 벌써 매출의 이제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홍대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코인노래방 역시도 이제 매출에 급격하게 이제 타격이 있습니다. 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는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이 넘는 데다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거리두기 격상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 후폭풍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를 명시한 특별법을 바로 다음 주 발의할 계획입니다. 어제 발표가 된 건 김해 신공항을 안 짓겠다는 것일 뿐 어디에 지을지는 국토부가 다시 원점에서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시간이 없다며 그 절차들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가덕동 신공항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혜 신공항 추진단장 대표 발의로 가덕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 가덕도를 명시해 신공항 입지로 못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특별법 내용에는 가덕이라는 지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사업 규모나 수요, 예산 규모 등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가의 역할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고 공사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쐐기받기에 국민의힘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할 뿐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처럼 뒤집을 일이었으면 왜 지난 4년간 부산 시민의 속을 태우고 희망 고문을 해왔습니까?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가 지나면 또다시 손바닥을 뒤집으며 말을 뒤집을 참입니까? 부산 경남 의원들은 특별법을 여당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구 경북 의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중질환에 빠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렇게 김해 신공항 건설이 최선이라며 추진해왔던 국토부의 처지는 난감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백지화 결정도 곤혹스러운데 여당이 새 부지로 가덕도까지 밀어붙이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용역비 반영을 반대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오늘은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 계획이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김해 신공항 주변 산악장애물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산을 깎아내지 않아도 안전한 비행 절차 수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지난해 5월엔 V자형 활주로를 만들면 안전성이 대폭 높아진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산악장애물을 남겨두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부산시 간 협의가 부족했다며 국토부의 계획 수립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토부는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절차상 허점을 지적받은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벌써 힘이 실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검증이 발표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가덕신공항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하자 국토부는 원점 검토가 원칙이라며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절차 문제로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결정되자 당시 업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이 문책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사실상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 간에도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증위원 중에는 백지화까지는 예상을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두고 검증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한 검증위원은 전화통화에서 김해 신공항을 고쳐 쓸 수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했는데 어떻게 백지화 결정이 된 건지 놀랍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검증위원은 검증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보완하면 되는 것들이었다며 황당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검증위원은 오히려 과거 프랑스 검증단이 잘못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치열한 논쟁 끝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성을 저해하는 주변 산 처리를 두고 검증위원들 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위원은 공항 주변 나무를 베어대면 될 일인데 주변 산을 깎아내야 하는 것처럼 확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원은 위원 다수가 문제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증위는 4개 분야로 나눠 분과별로 검증한 뒤 각 분과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검증위의 최종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검증 항목 20개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건 8개였습니다. 검증위원회도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뭔가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 나온 8개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 설명이 되었고 검증이 끝났던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8개 항목 가운데 6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주변 거제도까지 부동산 시장은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호가가 2억 원 이상 오르는가 하면 계약금 2배 환불을 감수하고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김해공항과 가덕도 사이에 있는 명지 신도시. 요즘 공인중개소마다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공항 배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몇 달 전부터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거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신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집은 못 보니까 사진만 좀 찍어달라요. 가격금 써겠다고.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 4월 거래된 건수가 한 건에 그쳤지만 지난달 10건이 거래됐고 이달 거래된 건수만 7건입니다. 3억 원대에 거래되던 82제곱미터 아파트는 한 달 새 호가가 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2배로 돌려주겠다며 계약을 파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매가상도 엄청 나옵니다. 가격금 넣고 주인 또 돌려줘요. 배로. 그런 것도 엄청 많았어요. 수도권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민보다 더 소식이 나으시더라고요. 많이 샀다. 그러면서 이제 할거 없으면 들어가더라고요. 거가 대교를 통해 가덕도와 연결되는 경남 거제 역시 부동산 매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토지의 경매 낙찰률은 지난 1월 14%에서
지난달 30%까지 올랐습니다. 가덕 공항이 되었을 때 관광이라든지 세컨하우스 개념에 그런 쪽으로는 거제 쪽이 최대 수혜 지역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는 지금 엄청나게 있죠. 정책 변경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자칫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 이후에 가덕도 신공항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왜 가덕도여야 하는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4년 전에 그 프랑스 전문가가 내린 이 평가 때문에 아직도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건데, 당시 안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다면서요? 저 날짜도 기억납니다. 네. 2016년 6월 21일에 김해 신공항 뉴스를 전해드렸거든요. 당시 순위가 이랬어요. 김해가 818점으로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이 밀양, 가덕도는 꼴찌였습니다. 1위와 점수차가 180점 넘게 났거든요. 신공항 후보에서 배제되다시피 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당연한 결과다, 이런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덕도가 저렇게 꼴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당시 정부가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란 외국 전문기관의 다면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운영성, 성장성, 접근성 다 의뢰를 했는데 특히나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이 접근성과 사업비 항목이었습니다. 접근성은 물론이고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면에서도 김해공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 접근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도심에서 이제 멀다는 건데요. 그런데 반면에 여당이나 부산시 측은 가덕도가 물류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유가 없진 않습니다. 네, 없진 않는데요. 가덕도 위쪽에 부산 신항이 있거든요. 신공항이 가덕도에 생기면 동남아의 해운과 항만을 아우르는 물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란 청사진이죠. 대규모 개발과 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덕도의 위치를 더 큰 곳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산 최남단이거든요. 가덕대교를 빼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고속도로와 경전철로 연결된 김해공항과 이게 크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4년 전에 접근성에서 낙제점을 받았고요. 자, 이 섬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 교통망 구축도 해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비도 올라갈 텐데, 결국에 이 공항을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게 지금 문제로 지적됐던 거죠. 바로 4년 전에 발목을 잡았던 게 그 지점이었거든요. 일단 교통망 구축해야죠. 또 여기가 섬이거든요. 물류 허브 수준의 공항과 활주로를 만들려면 바다를 매립해야 합니다. 10조 원 넘게 들어간다는 게 4년 전 평가였거든요. 김해 신공항에 들어가는 4조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사업성 점수도 김해가 150점을 받았지만 가덕도는 79점이었습니다. 현저히 낮았죠. 환경 파괴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가덕도와 가까운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가 파괴된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인데요. 이들은 버드 스트라이크로 항공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여기는 해안 지역이라 태풍 피해 우려도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당시 용역 총책임자였던 슈발리에 씨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업비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덕도는 안 된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묘책이 없으면 가덕도 신공항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네, 이 전국 공항 14곳 중에 10곳이 5년째 적자라고 하는데요. 11번째 적자 공항이 되지 않도록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검찰총장 비서실에 평검사 2명이 찾아왔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시로 윤 총장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들입니다. 대검찰청의 반발로 윤 총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망신주기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죠. 그런데 연일 검찰총장을 이렇게 압박하며 검찰 내부 갈등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이현우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검찰총장실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이 찾아온 것 어제 오후 2시쯤. 검사들은 밀봉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봉투 속에는 11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검 측이 유감을 표시하며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윤 총장과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이들에게 절차에 따라 서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도 비서진을 통해 이런 상황을 전달받은 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후 대검은 검사들이 들고 온 서류 봉투를 뜯지 않은 채 법무부에 되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 시도했지만 대검에서 응답이 없어 검사들을 보내 조율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 회동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3일 김용규 인천지검 부장검사의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을 취소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그제부터 법무부로 출근해 윤 총장 감찰 업무를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급작스런 파견 취소가 감찰을 둘러싼 이견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인천지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직 검찰총장을 갑자기 면담하러 찾아왔다는 것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큽니다. 법무부는 예우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검사들 사이에서는 평검사 감찰도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어서 최주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에 검찰 내부에선 격양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사실상 법무부의 급습이라며 감찰 자체보다 총장 흠집내기와 노골적 모욕 주기가 목적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부장검사는 평검사들이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온 것부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적인 검사 감찰 방식과 비교해도 과한 조치란 지적도 나옵니다. 감찰 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사전에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대면 조사는 꼭 필요할 때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장관이 전방위 감찰을 윤 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이 자리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방침을 강행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걸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어제 일가족이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광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시 가봤습니다.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였죠. 차들이 여전히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고 질주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가 출근길 차량들로 북적입니다. 한편엔 어린이집 통학 차량들이 아이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불안한 마음에 몇십 미터 떨어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신호등이 있는 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교통사고 나면 어린이들이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차가 멈출 줄은 몰라서. 어쩌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도 양보하는 차량은 찾을 수 없습니다. 보행자들은 차량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넙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현행법은 그저 남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한 번에 여기 중간에 서 있었는데 버스가 바로 와버려가지고 여기서 못 건너고 중간에 서 있었는데 안 써줘요. 차들이 당연히 멈춰줘야 되는데 가고 보니까 차 좌우를 살펴가지고 가는 거 보고 또 건넜잖아요. 그 서행 좀 했으면 좋겠어. 하교 시간 통학 차량들이 아이들을 내려주면서 정지 표지판을 펼칩니다. 표지판이 무색하게 멈추거나 서행하는 차량은 찾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도로로 뛰어나오거나 무단횡단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량에 이렇게 정차될 때는 그 근방에는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어린이 무시하고 무조건 달리는 경향이 많죠. 시민의식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족의 행복을 통째로 앗아간 참변이 일어났지만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반칙 운전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어제 사고가 난 일가족은 길 건너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타려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통학버스가 이렇게 길 건너에 있어도 모든 차들이 멈춰야 합니다. 남영주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통학버스 옆으로 차들이 지나갑니다.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도 않습니다. 겨우 한 차량이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량의 제동등이 켜집니다. 하지만 빨리 가라고 재촉하며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댑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통학버스가 멈추면 옆 차선 차량도 따라 멈춥니다. 반대편 차선 차량도 마찬가지로 정지합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를 움직이는 정지 신호등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에서 많게는 $1000, 우리 돈으로 1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규정은 있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에 따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통학버스가 멈추면 뒤따라 오던 차도 멈춰야 하고 반대편 차량 역시 멈춘 뒤 서행해야 합니다. 편도 2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도 통학버스 바로 옆 차로는 반드시 정차 후 서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승용차는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규정 알고 계세요? 모르죠. 멈춰서 서줘야 되는데 차가 그냥 가버려요. 그게 무서워요. 바쁘거나 뒤에 차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잘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이가 이제 차로로 이제 뛰어서 진입한 경우에 바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서행으로 이제 통과하는 어떤 그런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운전문화 개선과 함께 현장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런 무개념 운전자도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신라시대 유적 고분인데 여기 꼭대기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언덕 위에 흰색 SUV 차량이 주차된 사진입니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합니다. 주차된 곳은 다름 아닌 신라시대 왕족과 귀족의 무덤인 고분. 당시 국가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주요 문화재로 사적 512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차량이 고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찍은 사진이 SNS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있었죠. 지정문화재인데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갔다는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분 경사면에서 정상까지는 차량 바퀴 자국도 남았습니다. 바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덤이에요. 경주시는 차량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협조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중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펜스 같은 것들이 다 둘러쳐져 있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고 어쨌든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해버리면서 이제 사단이 난 거죠. 허가 없이 고분에 올라가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4,000명이나 사는 동네에서 마음대로 식당이나 목욕탕, 심지어 약국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인데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건너편 마을은 유명 관광지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 폐업한 음식점 간판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게 거의 다 불법입니다. 바로 옆에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먹고 살 만큼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북한강을 끼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조암면. 1975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마을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시골 마을 그대로입니다. 4,000명이 살지만 목욕탕은 물론 미용실, 문구점 하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머리를 자르려도 이 미용실을 저 양수리로 다녔고요.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사는 것도 저 양수리로 가서 다 걸어가서 사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게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동네에 병원과 약국이 없기 때문에
아프기라도 하면 이 다리를 건너서 강 건너편까지 가야 합니다. 이 주민들이 지금 항의성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약만 사려 해도 2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 건너 양평군 양수리에 들어서자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두물머리는 카페가 들어선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한강 하나를 사이로 두고 양평군에서는 저렇게 장사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 조합면 같은 경우는 저런 땅에다 차를 저렇게 주차만 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조합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양수리는 면사무소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 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나 가게를 열려고 해도 크기 제한을 받고 재배한 농산품을 재가공해 파는 것도 불법이다 보니 생계 유지도 어렵습니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까 빚으로 남았죠.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을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짓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걸라요. 제가 여기 지금 9대째 살지만 정말 여지껏 이런 데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숨통이를 좀 트일 수 있게끔 좀 해주자는 거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헌법 소원 청구를 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45년 전의 하수 처리 기술과 지금의 하수 처리 기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경부도 생업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풀어보려 했지만 이물을 식수로 쓰는 수도권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 하수처리장을 더 강화해서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서울하고 인천, 하류 쪽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가 워낙 세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제한 없이 해달라. 이거는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어두워지니까 두 지역의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한쪽은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다른 한쪽은 민가밖에 없습니다. 수시오염도 막아야 하고 그 와중에 주민 편의도 챙겨야 하는 규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욱입니다. 북한 김정일의 손주이자 김정남의 아들이죠. 김한솔을 미국 CIA가 데려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한솔의 망명에 개입한 자유조선 측 주장인데 조용했던 자유조선이 활동을 재개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2017년 아버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되고 이틀 뒤 아들 김한솔은 마카오를 탈출해 대만 타이베이 공항에서 자유조선 멤버 크리스토퍼 안과 만납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당시 김한솔이 178cm 정도의 키에 코트 차림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청바지 차림의 여동생 김소리는 유창한 영어를 쓰고 넷플릭스를 보는 전형적인 미국 10대 청소년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Hi,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자유조선 대표 에이드리언 홍 등을 인터뷰한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김이 미국 주간지 뉴요커를 통해 전한 내용입니다. 김한솔은 김정일 첫 번째 부인 성혜림이 낳은 김정남의 큰아들로 김일성일가 적장자입니다. 세 번째 부인 고용희의 둘째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과는 작은아버지와 조카 사이입니다. 신변 위협을 느낀 김한솔은 애초 네덜란드 망명을 원했지만 미국 CIA가 중간에 빼돌렸다고 자유조선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공개된 날 자유조선은 홈페이지에 운명과 의무를 스스로 감당해낼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자유조선은 2019년 북한을 대표하는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했지만 그새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크리스토퍼 안이 미국의 수사를 받으면서 대외 활동을 중단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다시 행동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미국은 대선이 끝난 뒤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0만 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이 식량 배급소에 긴 줄을 섰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식량 배급소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코로나19 확산 속에 주정부가 식당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음식을 받아두려고 몰린 겁니다. 닭고기와 우유 등이 담긴 상자들이 끊임없이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Sometimes you actually have people that have tears in their eyes when we put the boxes in their car and they're just so grateful. 2주일째 매일 10만 명 이상 감염자가 쏟아진 미국에선 병원마다 북새통입니다. I literally didn't know if I would see the next day. It makes me more nervous. That's who I miss. 감염자들은 응급 헬기로 옮겨지고 어린이 병원마저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병상을 내주었습니다. With the recent resurgence of COVID-19 in the community, especially the number of hospitalized patients across the state, we have opened that plan up again. 하지만 뉴욕의 격투기 시합장에서 200여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모였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미국 곳곳에서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선 현재의 확산 추세가 계속되면 2주 뒤엔 중환자실 수용 능력이 바닥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괴소문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 안에 RFID라는 인식용 칩이 들어가서 접종을 하면 감시를 당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주장을 제기한 누리꾼들, 정경질병관리청장이 백신에 칩을 넣겠다는 언급을 했다며 기사를 첨부했는데요. 당시 발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유통 과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온도에 대한 그 지표, 인디케이터를 붙이는 거라거나 유통 관리에 대한 그 개선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 백신 유통을 안전하게 할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정 청장의 발언을 마치 몸속에 삽입하는 칩을 백신에 넣겠다고 말한 것처럼 진위를 왜곡한 겁니다. 그렇다면 RFID 칩 뭘까요? 무선 주파수로 물건을 인식할 때 쓰는데 바코드와 비슷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로 버릴 때를 비롯해 의약품 등의 유통 이력 추적에 쓰는데요. 식약처 고시를 보면 의약품 용기나 포장 용기에 바코드나 전자태그, 즉 RFID 태그를 표시하거나 부착해야 한다고 적혀있죠. 이미 백신 같은 의약품에 널리 쓰이는 제도였습니다. SNS에서는 주사기로 팔에 전자칩을 넣는 듯한 영상도 퍼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할 때 RFID 칩이 몸에 들어온다는 근거로 쓰이고 있는데 이 영상이 출처 2017년 미국 MBC 보도 영상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신체에 마이크로칩을 심어 이 매점 결제 등에 사용한다는 뉴스 영상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으로 둔갑한 겁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매일매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얼굴이 보이네요. 네. 땡땡땡 바로 호캉스입니다. 호캉스 하면 이 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말하는데 네. 어제 이 대표 발언이 떠오릅니다. 네, 어제 전세 대란이 가슴 아프다면서 곧 호텔을 활용할 대책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금명간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이 잠시 머무르기엔 편하지만 이 개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계속 호텔방에서 산다. 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비판이 나옵니다. 교육, 교통 같은 거주 환경,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건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이들을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이지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들도 호텔 살면 매일매일 호캉스냐, 무주택자는 호텔이 우리 집 되겠다. 조식 쿠폰도 포함해달라는 냉소적인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이 전세 대란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인데 이 호텔 개조 정도로 해결이 될지도 의문이에요. 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종로구의 한 호텔을 청년 주택으로 개조해서 공급한 적이 있는데요. 월세에 가구 대여비, 헬스장 사용료까지 매달 60에서 70만 원을 내야 해서 입주하기로 했던 사람들의
90%가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을 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 전세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죠.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도, 청와대가 보이네요. 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초선들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수처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한 얘기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공수처를 추진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민주당은 개혁 세력으로 비칠 것이다. 그 다음 해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수 있지 않겠냐. 네, 금 전 의원은 2017년 당시 공수처법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여서 금 전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을 때인데요. 공수처를 밀어붙인 이유가 지방선거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안 될 걸 알면서 네. 선거를 위해서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네요. 네, 3년 전 당정청은 공수처 통과를 외치면서 야당을 압박하기는 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게 많습니까? 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필요를 못 느낀다면서 금 전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마침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어요. 네, 후보 추천위원이 모두 7명인데요. 3번 투표를 해 후보를 4명까지는 줄였지만 최종 목표인 2명으로 좁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깡패짓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원래 취지대로만 구성하고 운영하면 싸울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잘합시다로 정해봤습니다. 정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정치만 남아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충격을 안겼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황 교수가 당시 받았던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정부가 16년 만에 취소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 황 전 교수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했다는 내용을 사이언즈에 실으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해 과학기술부는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 원을 황 전 교수에게 수여했습니다. 이듬해 논문 조작 사실이 밝혀졌지만 16년째 대통령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황 전 교수. 그런데 지난달 13일 서훈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서훈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황 전 교수가 받은 상금 3억 원도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열흘 내로 상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2016년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수년 전 서훈이 취소됐어야 했지만 정부는 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에 취소 요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형량을 예측해주는 AI 변호사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업계에서는 법조 브로커와 다름이 없다며 반발이 뜨겁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범죄 유형을 고른 뒤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고르면 AI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측해줍니다. 지난 4일 국내 한 법률 상담 플랫폼이 시작한 범죄 형량 예측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350여 명이 모인 변호사 단체가 AI를 이용한 서비스는 위법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9년간 형사사건 1심 판결문 40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피고인 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판결문을 구해서 그것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봐야죠. 형량을 예측한 뒤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도 결국 중개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해당 업체 측은 변호사를 중개한 게 아니라 광고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40만 건의 판결문은 법원에서 개인정보를 지운 뒤 공개한 내용을 수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만 하고 있고요. 공개된 실제로 형사 사법 포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7월에는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전문가 상담 사이트인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잇따르면서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NC가 승리하면서 한국 시리즈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 전 비가 내리며 겨울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이곳 돔구장은 이 두꺼운 외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양팀 팬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뜨겁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NC의 돌아온 에이스 구창모와 두산의 포스트 시즌 에이스 플렉센입니다. 1회 양팀 선수들은 볼넷을 내주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점은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2회가 되자 어수선해졌습니다. 두산이 노아웃 1, 2루 기회에서 오재일이 보내기 번트를 실패하며 기회를 놓치는가 싶었는데 박건우의 3루 땅볼 타구를 박성민이 송구 실책을 하며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NC도 곧바로 반격에 나서며 권희동의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붙었습니다. 방금 전 두산 김재호가 홈런을 터뜨리며 4회 현재 3대1로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 NC의 알테어는 마스크 쓰는 걸 거부하며 시상식과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부담됐는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마스크를 착용하기보다는 더그아웃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찾았습니다. 큰 경기일수록 작은 변수 하나가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데요. 논란에도 알테어와 NC의 상승세는 이어질지 3차전부터 관중 입장이 축소되는 것과 함께 남은 일정의 변수로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반가운 가을비 미세먼지 장막이 거치고 공기도 한결 쾌적해졌습니다. 지금 전국 많은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서 비구름이 강하게 밤사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과 충남,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에 비가 강하게 집중되고요. 내일 낮에는 호남 지역에, 영남과 제주에는 오후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경기와 영서 북부, 충남 남부 지역과 전북 북부 지역에는 무려 100mm 이상이 집중되고요. 그 밖의 내륙에는 30에서 80mm의 꽤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해안가 지역으로는 초속 10m 이상의 강풍까지 몰아쳐서 전해상에는 최고 5m의 높은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그친 후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시 하루 확진자가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진원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그동안 유행과 달리 최근엔 직장, 학교, 수영장처럼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어 더 위험합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죠. 백신 개발 소식이 반갑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백신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뿐입니다. 오늘 클로징은 백신보다 가까운 바이러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